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먼저 우리 그 편의상 그냥 구술자로 저희들 면담자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여쭤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술자의 윤년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생애 이제 구술자의 유년 시절에 대해 가지고 예. 저는 1942년도에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상당히 그 집안이 뭐 그 당시는 뭐 계급이니까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이제 장손으로 태어났는데 성주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경상남도 마산중학교에 이제 전학을 갔죠.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그때 당시 이제 마산중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10명만 딱 추천을 해서 보냈는데 당시 부산고등학교에 저만 떨어지고 이제 다 되었어요. 그래서 2차 부산에 있는 동아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1961년도에 고려대학교 그 당시 이제 상과대학 경영학과가 처음 신설될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그때 동아고등학교에서 간 사람 중에 또 그때는 또 나 혼자 또 합격이 돼가지고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입학을 해서 1966년도에 졸업을 하고 막바로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특히 뭐 학창 시절에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중학교 때는 별 거 없고요. 예.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9가 터졌을 때죠. 예. 그때 이제 모두가 다 거리에 나서는 그러한 입장이었으니까 선생님하고 뭐 학생들 다 어울려서 거리를 아주 뭐 활보하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5.16이라든가 또 뭐 한일협정 반대 뭐 이런 큼지막한 정치적인 이슈가 터졌죠. 막 그걸 겪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뭐 그런 학생 운동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 또 그 학생 운동에 참여할 그런 어떤 그 여유도 가지지 않았고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하다가 제가 하나 자랑거리를 여기 싶은 것은 이제 모두 상과대학에서는 고등고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때 당시는 계리사 시험이죠.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몇 명 합격도 못하고 그럴 때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은 이제 공인회계사 본시험입니다. 계리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한 그런 어떤 그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 등록 번호가 제가 이제 지금 아주 수천 명 될 텐데 그때는 뭐 705호입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막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술자가 살아온 시대는 정말 우리 그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살아온 시대에 대한 생각, 예를 들면 한국 전쟁이라든가 4.19, 5.16 혁명, 유신체제 등 뭐 큼지막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뭐 기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정치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 학생 운동, 특히 학생 운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그 괜히 그 왜 그러는지 공부는 안 하고 이런 데 그러니까 큰 그 뭐 느낌은 없었습니다. 예. 그 6.25를 6.25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겪었기 때문에 거의 뭐 어느 정도 피난 가고 하는 그 기억만 있지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지 하는 정도는 뭐 그 뒤에 알았죠. 그럼 구술자의 가치관, 이까 살아면서 내 좌우명이다 뭐 이런 것을 저는 한 가지 딱 있어요.
물론 회사에 들어가서는 정주영 회장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네. 그 이전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는 네. 거. 그 이제 나도 많은 이제 그 신입사원 후배들이나 다른 데 가서 얘기해 달라면 자주 얘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한문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어립유로라 그럽니다.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든가 한번 신경 쓰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또 영어로 얘기하면은 where there is mind, there is way. 네. 또 where there is will, there is way도 하기도 하고.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게 제 생활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혹시 뭐그 취미 생활은 젊은 취미는 시절 꾸준히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 바둑 만지작거렸습니다만은 뭐 아마추어 한 3단 정도 될까요? 아마추어 삼도 대단하시네. 그한뭐한 몇십 년을 젊은 시절로 계속 드시겠네요. 계속 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늘질 않아요. 그저 뭐 재밌어 하고 그 정도죠. 거의 굉장히 건강하신데 특별히 뭐 건강 저는 유지를 어릴 하는 때 분이 이게 아주 그 돌 때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은 어릴 때 다 홍역 치료잖아요. 예. 그 홍진이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발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부 이게 호흡기 계통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고생이 많이 했는데 그나마 제가 뭐 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뭐 음식 잘 안 게리고 잘 먹고 또 뭐라 그럴까 무리하지 않고 또 운동도 심하게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 있겠죠. 예. 지금 가족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요. 예. 그제집 안 사람하고 저 이남 이녀예요. 이남 이녀. 이남 이녀인데 예. 다 시집장가 다 가고 예. 지금 이제 둘이만 딱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이게 좀 벗고 해도 돼요? 예, 아니 편하게 해도 되죠. 이게 좀 벗죠? 예. 덥다 이거야. 신경을 써서 그래. 더워. 시원한 거 물 한 잔 주라 그래. 에이크. 그럼 이제 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조금 뭐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입사에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196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예. 그때 당시 이제 아주 사회적으로 신입사원들이 큰 그 졸업반 학생들이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광고 비슷한 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바로 현대건설이 해외 공사에 진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고가 그래 나왔던 거죠. 광고인지 하여간 광고일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에 들어가면은 해외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이제 그때 당시 상고대학을 졸업하면은 뭐 은행이나 네. 국영기업이나 뭐 이런데 이제 주로 이제 취직 시험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때 계리사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무부 같은 데 가서 근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해외 가서 근무한다 할 수 있다는 그 매력 때문에 현대건설의 맞벌어 공개 경쟁 시험에 그 내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현대건설에 들어가게 된 시초였죠. 그 당시 입사 당시 회사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입사해 보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밌었어요. 우리가 현대건설에 들어갈 때 물론 필기 시험은 이제 뭐 다 봤습니다만은 면접 시험을 이제 정주영 그때 당시 현대건설 사장님이에요. 지금 광화문 그 근처에 가면은 그때 당시 그 사옥이 조금 이제 헐어갖고 새로 지었습니다만은 그 위치가 그대로 있는데 거기 7층에 현대건설 사장 방이었거든요. 거기서 직접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그 느껴졌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모든 임직원들이 그 건물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그 보통 그때 당시는 그런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한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 8층에 그 아주 한 층을 전부 다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주 뭐 점심 때 되면은 따끈따끈한 밥에 뭐 아주 그 식당 아줌마들도 아주 요리를 잘하고 반찬도 아주 집에서 먹는 거 똑같이 그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직장이 그 종업원들이 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 그런 후생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들어가 보니까 내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갔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이외로 많고 또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이외로 많고 또 고대 선배님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는 연간 한 30억인가 여러 매출을 할 텐데 그 상당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또 고려대학 선배들이 고대 출신 들어왔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환영 행사도 열어주고 뭐 이랬기 때문에 아주 뭐 신나게 근무를 하고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최신 경영 이론을 배우고 간 사람이니까 기업체에 들어가서 그 이론을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 그게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혹시 뭐 입사 당시에 다른 마음대로 뭐 목표나 꿈 같은 거 가지고 그런 들어갔어요? 거는 없었고 그 당시 이제 뭐 나도 이제 해외 함 나갈 기회를 잡았다. 하는 그 기쁨 그거 이상 뭐 없었습니다 사실은. 혹시 입사 동기랑 몇 분 정도 같은 고에 들어가는 분들? 우리가 같이 들어갈 때가 뭐 기술자들하고 다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수십 명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주로 60대 현대건설 인력 채용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완전한 공개 경쟁 그 시험이죠. 그러니까 전문 과목 하나, 영어 하나, 그리고 면접 시험 이랬으니까 그 정주영 회장이 내가 뒤에 뭐 또 할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알았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이 이제 정실 인사, 뭐 부탁 인사, 청탁 인사는 절대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그게 오늘의 현대가 있게 한 원동력이 하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러면은 정치적인 압력이나 뭐 수많은 그런 부탁이 들어왔을 텐데도 그거 전부 다 배제했거든요. 완전히 전공 과목이나 뭐 영어 문제 시험 출제는 최고로 어렵게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대요. 그 뒤에 알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최고 어렵게 내야 점수가 100점 만점 같으면 한 2, 30점 요래 나오니까 뽑을 수는 있다. 뽑을 수 있는데 부탁을 하는 상대방한테 아유 한 2, 30점 나온 사람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분이 정주영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공 과목을 그땐 뭐 행인지 그건지 모르지만은 들어가서 그것도 알았습니다만 내가 99점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 회계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행히 내가 문제집에서 본 문제가 출제를 됐기 때문에 99점을 줬더라고요. 나는 100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 시험 과목을 채집한 선배가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경리부 과장인데 한춘섭 씨래요. 그분한테 뒤에 왜 99점이냐 100점이지 그러니까 하도 미워서 1점 깎았대. 그런 의미에서 나겠어. 그럼 그때 대졸 사원들은 대부분 그 면접은 창업자 직접 하셨나요? 직접 했지. 정지영 사장이 직접 하고 또 지금 이제 돌아갔으면 성우건설 성우그룹 회장이신 정순영 그 정중 회장
셋째 동생이죠. 예. 그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래 주로 그렇게 했어요. 아, 예. 그럼 창업자의 첫 만남은 이제 그럼 면접 그것도 면접할 때 예. 처음 만났죠. 그때 인상은 좀 어땠어요? 아이고 완전히 촌스럽고 뭐 수더분하시고 예. 아주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아, 면접할 때. 면접할 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아 무섭고 처음에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랬어요. 예, 처음에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럼 신입사원 시절에 우리 창업자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 아 그분이 들어가 보니까요. 자주 신입 사원들 데리고 행사를 많이 해요. 네. 소위 말해서 그 이벤트를 자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누구 불러가지고 창경원도 구경 갔다가 네. 또 냉면도 사줬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또 그 전에 미리 얘기해서 저 수락산 등반도 같이 가서 또 산호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금강산 또 자주 구경 갔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아주 신입 사원들하고 그 신입 사원들에 대한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대라 그럴까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대한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신입 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입장이지. 아 나를 좀 인정해 주나 하는. 그래서 아주 그 처음서부터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다 그 생각을 했었죠. 아, 예. 그럼 이제 좀 현대에서 입사 후의 일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입사 후에 처음으로 한 공사는 그 어떤 공사였죠? 내가 처음에 입사를 하니까 내가 이제 상고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대건설 경리부에 배치를 합니다. 네. 경리부를 배치해서 얼마 안 있으니까 그때 지금 현대시멘트 회사예요. 성우가 그 셋째 그 정순영 씨가 이제 가지 나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현대건설 단양시멘트 공장이에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건설을 막 끝내고 생산할 때입니다. 거기 부임했다가 몇 개월 있으니까 현대건설로 도로 불러 올려요. 네. 불러 올려가지고 처음 임무를 준 게 지금도 그 현대건설 내 국내공사 관리부란다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은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 명칭은 그게 공무부입니다. 공무부. 공무부인데 그 공무부는 주로 뭘 하는가 하면은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거기 인사 또 자금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심사를 하는 부서인데 거리로 불러 올려요. 거리를 불러 올려 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첫 임무를 주는 게 지금 요 한남대교 있죠. 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그 이름은 제3 한강교입니다. 그게 제3 한강교 건설 현장에 감사를 시킵니다. 감사를 시키고 그 감사를 뭐 감사 같으면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가서를 하고 주로 일했는데 가서 감사 보고서를 또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뭐 부정행위, 뭐 다소간에 뭐 이런 잘못이 그때 당시는 전체 우리나라 건설이 그 체계가 관리 체계가 안 잡혀가지고 건설 현장 하면은 지금도 그런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이 비리의 온상처럼 돼 있을 때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잡아가니까 상당히 그 뭐 좀 인정을 하고 그럴 때인데 내가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근무를 하지는 않고 현장 경험도 없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부터 나는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가 첫 현장 겪은 것은 내가 66년도 들어가서 67년도에 현대건설로서는 두 번째 해외 공사 진출입니다. 이제 내가 들어갈 때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지금 대통령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1965년도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들어갈 당시는 제1호 해외 공사인 태국 현장으로 갔고 나는 제2호 해외 공사인 월남 현장으로 갔어요. 그 월남 가면은 캄남만이라고 예. 있어요. 요즘 신문에 자주 났죠. 국방장관 가서 얘기한데 거기 캄난 시티에 피난민들을 위한 소도시 건설 공사 그때 당시 계약금 한 500만 불 정도 됐어요. 지금 US 달러로. 그 현장에 격리 대리로 근무한 게 첫 현장입니다. 아, 예. 그것부터 이제 현장 생활이 첫 번째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구슬에 참여한 공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들을 조금 예. 그 시기별을 맡은 직책과 업무를 그게 중심으로 이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월남 공사는 이제 그때 당시 현장 격리 대리로 과장 대리죠. 그러니까 대리로 근무하다가 거기서 한 2년 후에 잘 끝내고 귀국을 했어요. 예. 귀국을 하니까 1979년도인가 79년도 정도 될 거예요. 아 69년도. 네. 69년도에 그 다음에 현장에 또 이제 내가 발령받아 간 게 어딘가 하면은 국내 현장은 아니고 지금 미국령 괌도 있죠. 예. 괌에 큰 주택 사업을 벌일 예. 때예요. 괌도에 가서 그때는 그동안 내가 또 승진을 해가지고 차장으로 갔어요. 예. 차장으로. 차장으로 가서 이제 거기 있다가 거기서도 그때 당시 그 괌 현장에 그 책임자로 있던 주웅역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정주영 사장이나 이 회사의 경영 오너하고 좀 부닥치는 그게 있었는데 그 비리를 내가 이제 고발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끝내고 끝냈다기보담도 그 소장을 정리를 하고 나도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서 조금 있으니까 그때 이제 70년대 초에 현대중공업 그때 당시는 현대조선소죠. 예. 한참 건설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은 이제 월남 현장, 괌도 현장, 또 국내 공무부 있을 때는 국내 공사 현장 관리 이것만 보다가 내가 이제 조선소 일 터지면서 정주영 회장한테 또 데리고 날 데리고 울산에 갖다 내려놓더라고. 얘 일 보라고. 그게 건설은 뭐 그게 이제 초창기예요. 아, 예. 그럼 1970 당시 현대건설 외공부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외공부장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이었습니까? 그때가 몇 년도죠? 71년도. 71년도? 아 그래요. 그래. 괌도 갔다 와가지고 현대건설 외국공사부라는 데가 이제 있었는데 외국공사부라는 거는 해외공사 현대건설 해외공사 전 현장을 관리하는 데가 예. 외공부입니다. 아, 예. 국내공사 총 관리하는 거는 그때 당시 공무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외공부인데 외공부는 기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외국공사 수주하는 업무, 또 하나는 이제 공사 수주하고 나면은 그것을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업무. 근데 내가 주로 맡은 것은 그 관리하는 업무예요. 해외공사 주로 관리하는 업무. 그걸 주로 맡았었죠. 예. 그럼 외공부장을 계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죠. 그때는 뭐 바쁘게 뛰어다닐 텐데 예. 내가 이제 초기에 두 해외 현장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또 초기에 그 현장 감사해가지고 많은 또 실적도 쌓고 인정도 받았기 때문에 주로 해외 그때 당시 내가 외공부장 할 때 해외 현장이란 것은 이제 태국 예. 태국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나가 있었던 파타니 나라치왓 간 고속도로도 그때 당시는 거의 끝날 단계였고 그 이후에 또 수주한 것이 그때 이제 권기태
회장 인터뷰 하시던데 그분이 주로 이제 견적해서 태국의 돈부리에서 사라부리 돈무왕 사라부리 그런 고속도로 할 텐데 그 현장 이제 감사 나가서 있었던 일, 또 호주에 준설 공사를 했어요. 예. 호주의 서부 호주에 퍼스항이라고 아주 조용한 도시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준설 공사를 우리가 수주해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갔더니 우리 한국의 그 전복 같은 건 상당히 비싸잖아요. 예. 뭐 이런 거 하면 몇만 원 하잖아요. 막 우리 뭐 사람 얼굴보다 더 큰 전복이 널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먹는데요. 그 기능공들하고 그거 잡아 먹던 기요. 또 뭐 또 저 뭐야 그때 당시 해외 공사 중에 저 미국 아라스카 허리케인 걸치 교량 공사 하나 또 딴 게 있어요. 그 많은 적자를 봤는데 거기 관리 책임자로 외공부 책임자로 가 있는 사람이 영어 잘해가 이제 그냥 그 사람이 귀국하면서요. 그 이 두 아가씨 있어서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해구신 있잖아요. 해구신 뭔지 알죠? 예, 물개 그 물건을 말라한 거를 그게 밀수죠 밀수. 예. 그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막 한 개 1달러씩 팔 때예요. 그때 파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많이 뭐 돈도 안 줬습니다만 그때 띠묻었습니다만 그래서 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준 기억이 많죠. 지금 하여간 재미있었어요. 예. 그 현대건설에 계시다 또 현대중공으로 옮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또 어떻게 현대중공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외공부 괌도 갔다 와서 외국공사부에 잠깐 있는데 그 당시에는 현대건설 지금 현대중공업이요. 예. 현대건설 조선사업본부예요. 예. 서울에 본부를 두고 한창 조선업을 벌리던 그 시기인데 이제 울산에 자리를 잡고 조선소를 짓기 시작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정정 회장이 그때가 아마 71년도일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차 번호가 12번이에요. 12번 캐디락이 아주 유명한 차예요. 세단 아주 정지영 사장이 타던 차인데 거기에 타라 그러더니 울산 가서 내려놓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현대조선소지요. 지금 미포만 그게 전화만 거기 뭐 가니까 뭐 대형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초유로 20몇만 톤 대형 유조선 수주해놨죠. 또 조선소 건설하죠. 뭐 이래가 완전 전쟁터예요. 그거 놓고 네 나가서 이런 일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공업 간 시초예요. 그게. 그럼 중공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 뭐라 그럴까 이제 정지영 회장이 나한테 대한 인식은 이런 게 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월남공사도 그렇고 괌도 공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공사는 그 뒤입니다만은 이때마다 내가 정지영 회장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물론 건설 현장에서 감사 나가 가지고 저 조그마한 신입사원 하나 들어와서 상당히 그 정화를 시킨다 하는 이런 인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진출한 태국공사가 엄청난 적자가 날 정도로 회사가 이제 휘청할 정도로 이제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줬는데 두 번째 월남공사는 그 채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 회장을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창 베트콩하고 전쟁하고 있을 텐데 월남 오셔가지고 어떠냐 공사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때 당시 대리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남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괌도에 가서도 전체 사업 현황을
이분이 현장에 오셨을 때 보고를 하니까 여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 한 적자가 한 1%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고 막 거의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예. 그게 이제 정정 회장 그 생각이 나서 그런지 중공업을 만들어가 배는 막상 수주를 해놨는데 이때까지 참 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는 거대한 배를 예. 저 몇천만 불에 수주를 해놓긴 해놨는데 이게 과연 기업이라는 게 남아야 되잖아요. 남는 건지 하는 게 제일 궁금했을 것 아닙니까? 예. 또 두 번째 하나 정정 회장이 걱정한 것은 자 수많은 인력이 들어갈 텐데 거기 기능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디서 조달하느냐? 또 세 번째 선박을 건조하려면은 그때 당시는 뭐 국내에서 나온 기자재는 거의 없었으니까 또 우리 기술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의 기술도 좀 배워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박 하나 설계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아주 배 한 척분을 몽땅 해외 발주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오는데 강판서부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마 제일 그 급한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뭐 있어 그건 뭐 기술자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 이제 내가 그쪽에 가기는 중공업에 72년도 갈 때는 부장이었었어요. 예. 내가 부장으로 갔는데 그 임무를 나한테 준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런 일을 좀 해라 하고. 그래서 중공업에 내려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계산한 게 대형 유조선 원가 계산입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남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내려가기 전부터 조선사업 본부로 있을 때부터 자료를 좀 보고 뭘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정정 회장이 그때는 뭐 거의 뭐 일주일이면 몇 분씩 그냥 서울서 중공 왔다 갔다 하실 때니까 이 선박이 어느 정도 남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때는 뭐 아주 뭐 표정이 좋으십니다 보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그것도 말이 원가 계산이지요. 그거 하나 결론 내려면요 험한 부서 다 동원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보고 배우고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사람 몇 명 곱하기 뭐 1인당 인건비 뭐 해가 얼마 이래 내는 게 아니고 그 전문적으로 또 분석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아마 내 기억으로는 한 3만 명 내지 4만 명 될 거예요. 지금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자동화돼서 좀 줄었을 거예요. 이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해본대가 그때는 부산 조선공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울산 방어진에 조그마한 목숨 만드는 거 조선소 하나 있었고 매일 광고 내서 사람 뽑는 겁니다. 그럼 매일 면접이죠. 예? 면접만 봐서 됩니까 또? 그 사람들 다 교육시키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한 덩어리로 만들려면은 이제 그런 업무. 그러니까 중공업 가니까 이제 원가관리부장, 인력관리부장 다 이제 내가 만들어간 내가 하는 거예요. 자재관리부장. 이걸 이제 주로 이제 뭐 워카 신고 이랬으니까 와서 도맡아 첫 번째 한 게 이제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가 돼서 내가 71년도 가서 75년도 중동공사 터지면서 또 건설로 왔는데 그 한 2, 3년간 근무하면서 그래도 정정희 회장이 저는 공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중공업 그 본관 앞에 가면 중공 기념탑이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와서 그때 이제 제막한 거예요. 거기 보면 비기술자로서는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그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보고는 그거 가서 구경하라 그럴 거예요. 아니 그때 뭐 수만 명의 기능 인력을 이제 뽑았다 그러는데 그럼 그런 기능 인력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거기요. 조선인들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 기능 인력을? 길죠. 길고 또 수만 명 인력을
그 기존에 있던 데서는 다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직업 훈련소를 산에 또 만들었어요. 예. 직업 훈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공고 출신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거 용접 기술, 뭐 배관 기술 그거는 내 담당이 아니에요. 예. 그거 하게 되면은 또 배출하게 되면은 또 현장 투입에는 기능공이고 내가 받아가서 관리를 또 하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에 연수원이라고 또 있었어요. 예. 거기서 교육도 정신 교육이 이제 제일 문제 아닙니까? 물론 기술자 뽑을 때는 이제 현장 이제 실기 테스트는 기술자들이 다 하니까 용접 기술은 용접 기술 이거 다 하니까 그래 관리식을 현장 투입시키고 뭐 이랬죠. 그때. 그럼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1985년도에 보니까 현대중 실험단을 창단하여 단장을 하셨는데 중공업 실험단을 창단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창단 동기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창단 동기는요. 예. 그러니까 85년도 같으면 그게 85년도로 돼 예, 있습니까? 85년 돼 있습니다. 85년도 같으면은 내가 75년도에 중동공사 터지면서 현대건설로 갔다가 예, 예. 80년대 초에 80년도인가 79년도에 다시 중공업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현대 상선으로 조금 와 있다가 또 현대 상선에서 다시 중공업으로 또 갔어요. 예. 중공업이 한 내가 서너 번 갔습니다. 사실 건설하고 중공업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가가지고 정정 회장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안정화될 단계죠. 예. 정정 회장이 또 생각한 게 있은 모양이에요. 정서적으로 이 많은 종업원들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 초기에는 뭐 바쁘니까 뭐 교육시키서 일시키고 뭐 이것만 바쁘잖아. 또 그 사람 살 집 만들어주고 이것도 바쁘고 그런 과정에 씨름단을 생각한 거예요. 정지용 회장님한테 씨름이란 것은 하나의 향수에 젖은 운동입니다. 그게 신입 사원들 뽑으면은 꼭 그 해변가에서 꼭 씨름도 하고 옛날에 소탄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는 게 아주 향수에 젖은 운동이에요. 또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참 이 철판을 다루는 인력이 상당히 그 말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름하면은 정서적으로 좀 완충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거를 기대를 하고 씨름단을 창단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지금 유명한 이만기 또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또 그 백두급의 고경철이라고 있었고 또 김칠규 뭐 많은 사람 이성삼이 털보 전부 내가 이제 스카우트 했죠. 황경수 코치도 스카우트 해오고 그래서 씨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씨름단 이름을 뭐 붙여야 되겠는데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씨름은 무거운 놈이 이기더라고요. 무거운 놈이 잘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일 무거운 게 뭔가 생각했더니 코끼리라요. 그래 코끼리가 제일 무겁겠다 싶어서 코끼리 씨름단으로 하입시다. 이제 내가 그때 여기 이출림 회장이 계실 때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코끼리 씨름단이란 걸 처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89년 다시 현대건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사이동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 89년을 설명하려면요. 그 전을 설명해요. 그걸 저 시간이 좀 장황하지만은 이거는 정지영 돌아가신 정지영 명예회장님 그 창업자신 정지영 명예회장과 나하고의 어떤 그 큰 그 인연인데 관계랄 수도 있고